공포를 예고하는 징조 쌀쌀한 가을 아침, 서울의 거리에는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희미한 빛 속에서 대학생 지영은 남대문역 지하철역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수백 번이나 지나갔던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 아침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역 근처의 창고 지역은 되게 고요하고 한적했다. 지영은 오래된 하얀 소형 트럭 하나가 외진 구석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발길을 멈췄다. 그 트럭은 몇 달째 방치된 듯 바퀴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오늘 아침엔 트럭 문이 살짝 열려 있어 묘한 불길함을 자아냈다. 어딘가 이상했다. 직감에 이끌린 지영은 트럭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그녀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트럭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였다. 지영이 신중히 문을 밀었을 때 강한 악취가 코를 찌르며 그녀를 숙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입을 막고 돌아서려 했지만 강렬한 호기심이 모든 걸 이겼다. 지영은 이를 악물고 희미하게 감은 눈으로 몸을 낮췄다. 희미한 빛 속에서 그녀의 시야에 갑자기 부어오른 창백한 얼굴 하나가 들어왔다. 생명 없는 그 얼굴이 더러운 담요에 감긴 채 남성의 시신이 완전히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부분은 그의 사체였다. 여러 조각으로 잘려 있었고 그것들이 기묘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큼지막하게 뜬 눈은 마치 무엇인가를 고발하려는 듯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른 피가 바닥 여기저기 검붉게 얼어 있어 얼어붙은 흐름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지영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비명은 창고 주변의 정막을 깼다. 몇몇 행인들이 궁금해하며 달려왔다. 그들은 눈앞에 끔찍한 장면을 확인한 뒤 충격에 얼굴을 돌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수사관 김성태가 트럭에 먼저 들어갔지만 짙은 악취 때문에 곧바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의 위장이 심하게 뒤틀렸다. 곧이어 들어간 법의학팀이 철저히 확인한 결과 시신은 중년 남성으로 밝혀졌다. 그의 신체는 아주 정교하게 날카로운 도구로 절단되었다. 하지만 모두를 소름 끼치게 한 것은 단지 시신의 상태만이 아니었다. 피해자 코트 주머니에서 발견된 작은 메모 조각이었다. 붉은 잉크로 쓰인 송을씨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게임을 시작하지. 수사팀 중 누구도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혐오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다. 범인은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도전장을 내밀었거나 다가올 어떤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날 소식은 순식간에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도시 전체의 평온함은 공포의 그림자에 덮였다. 우려의 감정은 골목마다 숨결마다 새우며 들었고 시민들은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막 수사를 시작한 경찰팀은 엄청난 중압감을 느꼈지만 이 사건의 시작이 상상 이상으로 긴 악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비극의 서막이 된 죽음들, 남대문역 근처 창고에서 끔찍한 시신이 발견된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팀은 또 다른 실종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이번 피해자는 택배 기사 이민재로 하루의 마지막 배송을 끝내는 중 연락이 갑자기 두절되었다고 한다. 민재의 가족은 그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업무나 연락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며 특히 그가 집안의 유일한 가장이라는 점에서 그의 실종은 가족을 즉각적으로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24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은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수사팀은 민재의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그가 자주 다니는 도로에 설치된 교통 카메라 영상을 빠르게 검토했다. 영상에서 민재는 밤 10시쯤 한적한 교차로에 차량을 멈춰 세우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민재가 차에서 내리는 장면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카메라는 그의 트럭이
어둠 속으로 움직이는 모습만 담았는데 마치 운전자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 장면은 마치 섬뜩한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수사관들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3일 후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민재의 시신은 외곽숲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가에서 발견되었다. 그가 사망한 방식은 지금까지 수사팀이 목격한 어떤 사건보다 충격적이었다. 그의 시신은 여러 조각으로 절단되어 있으며 그 몸 조각들이 기이한 꽃 모양으로 완벽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시신에는 깊은 상처가 수없이 나 있었다. 법의학적 분석 결과 그는 예리한 무기에 의해 살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잔인하게 고문당한 후 최후의 일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끔찍한 장면은 수사팀 내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 수사관들은 심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회의실을 떠나기도 했다. 민재 사건과 관련된 단서를 추적하던 중 또 다른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피해자는 젊은 엄마인 한수진으로 그녀는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수진의 남편은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찾으러 나섰지만 그녀의 차만이 길가에 정돈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차 안의 모든 물건은 온전했으나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운전석 아래 작은 핏자국과 길가에 깨진 차에 떨어져 있는 핸드폰이었다. 불길한 느낌을 받은 남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수진을 찾기 위해 수사팀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총동원되었고 차량이 발견된 인근 지역에서 3일간 밤낮으로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다. 4일째 오후 햇빛이 서서히 사라질 무렵 한 수색팀이 강가 근처에서 수진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시신은 손이 가시 덩굴 로프에 묶인 채 몸 곳곳에 치명적인 자상을 입은 끔찍한 상태였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녀의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신원을 파악하는 데 거의 하루가 소요되었다는 점이었다. 한 주도 차에 되지 않아 연달아 발생한 두 건의 살인사건은 경찰에게 경종을 울렸다. 그들은 연쇄 살인범 혹은 더 나쁜 경우 조직적인 범죄 단체와 맞닥뜨린 것임을 깨달았다. 날카로운 절단 흔적과 치밀한 범행 방식은 범인이 단순한 아마추어가 아닌 신체 해부에 대한 지식과 치밀한 계획을 가진 자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언론과 서울 시민들 사이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여성들은 밖에 나가는 것을 불안해했고 아이들은 부모의 감시 아래 더 신중히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것은 여전히 수많은 질문이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점이었다. 왜 피해자들은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당해야 했을까? 민재와 수진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 그리고 이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게 만든 진짜 동기는 무엇일까? 범죄의 확산 서울은 본래 활기차고 현대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도시였다. 그러나 그날들 속에서 일상의 박동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인해 짓눌렸다. 첫 두 건의 살인사건이 충격파를 일으킨 후 대중은 범인이 곧 체포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냉혹했다. 범죄는 멈추기는커녕 더욱 불타오르며 음산한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평화롭지 않은 삶, 한수진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후 또 다른 실종 사건이 서울 여론을 흔들었다. 이번 피해자는 박인호와 김나라라는 젊은 부부로 주말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다. 그들의 고급 SUV 차량은 영등포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서 갑자기 교통감시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친구와 가족들은 계속해서 연락했지만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켰을 뿐이었다. 4일 후 그들의 차량은 숲속의 한적한 곳에서 발견되었지만 부부는 그곳에 없었다. 경찰은 48시간 동안 그 지역을 수색한 끝에 두 사람의 시신을 나무 사이에 거꾸로 매달린 채 발견했다. 그들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입에는 흙이 가득 들어 있었으며 가슴에는 기괴한 상징이 새겨져 있었다. 극도로 잔혹한 광경은 숙련된 법의학 전문가들조차 두려움에 떨게 했다. 범죄는 누구도 가리지 않는다. 위 사건 발생 며칠 후 강서구의 한 경비원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들어왔다. 그는 폐쇄된 공동주택의 옥상에서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수사팀이 도착했을 때 배달원 복장을 한 20대 청년의 시신이 부서진 채로 발견되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추락하기 전 그가 심각하게 고문당해 신원이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점이었다. 며칠 후 DNA 검사를 통해 그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지 못한 임수준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범인의 수법은 점점 대담해졌다. 그들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법집행 요원에게까지 잔혹하게 손을 뻗었다. 마포구에서 순찰 중인 두 경찰관이 다음 목표가 되었다. 그들이 의심스러운 차량을 검사하던 중 뒤에서 갑작스럽게 습격당했다. 한 명은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내리쳤고 다른 한 명은 거리의 목격자들이 보는 앞에서 냉정히 총으로 쏘아 쓰러뜨렸다.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고 범인은 경찰 차량을 빼앗아 도주하며 두 경찰관의 시신을 도로에 남겼다. 대낮의 대담한 범죄는 대중에게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주었다. 차가운 메시지 서울을 두려움의 어둠 속으로 몰아넣은 각 사건 현장에는 범인의 기괴한 단서들이 남겨졌다. 매 사건 후 그들은 피해자의 몸 또는 현장의 기이한 상징을 남기거나 기록했다. 때로는 사냥꾼이라는 단순한 문구, 때로는 알 수 없는 알파벳이나 기호였다. 이러한 흔적들은 경찰을 도발하는 동시에 아직 해석되지 않은 메시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침묵이 평온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범인은 그 후 며칠 동안 침묵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대중에게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착각을 주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오히려 수사팀과 시민들의 심리적 압박을 더욱 증가시켰다. 사람들은 각종 추측을 늘어놓았고 경찰은 잔혹한 연쇄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범인은 다음 계획을 몰래 준비하고 있었다. 숨막히는 분위기, 서울 시민들은 평범했던 일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부모들은 자녀가 늦게 혼자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주의했다. 젊은이들은 길을 갈 때 서로 가까이 걸으며 골목마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늦은 밤 택시는 손님이 드물었고 일부 차주는 차를 밤새 주차장 밖에 두는 것을 피했다. 불안감은 도처로 퍼져나가며 도시를 차가운 이불처럼 덮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물었다.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범인의 대담함, 피해 굶주린 본능, 그리고 기이한 방식은 단순히 사람들을 죽이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이는 통제불능 상태를 암시하며 한 공동체의 숨통을 죄어오는 범죄의 마수였다. 특수전담팀이 나서다 연쇄적으로 발생한 끔찍한 범죄들이 일반 시민과 법집행 요원 모두를 목표로 삼으면서 한국 경찰은 특수전담팀을 구성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다. 이 팀은 단순한 수사팀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인재들로 구성되었다. 숙련된 수사관, 범죄심리학 전문가, 법의학 분석가뿐만 아니라 신속한 전투 능력을 자랑하는 전직 특수부대 요원들이 포함되었다. 팀의 이름, 밤의 사냥꾼들. 은 그들이 짊어진 임무를 그대로 보여준다. 어둠 속에서 악을 추적해 서울의 빛을 되돌려 놓는 것. 비상회의. 중압감 속에서의 결의 한밤중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국가안보청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팽팽한 긴장감을 품은 공기 속에서 수사팀장 김성태는 보고서 앞에 서 있었다. 피로감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단력으로 빛났다. 그의 앞에는 사건 현장 사진들, 남겨진 기호들, 그리고
범인이 범행한 장소들을 표시한 지도들이 줄지어 있었다. 경찰청장은 한 문장으로 회의를 열었다. 서울이 두려움 속에 잠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천천히 분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특수팀은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실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팀원은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팀장 김성태, 범죄심리학 전문가 유민재, 법의학 책임자 오장현, 그리고 뛰어난 사격 실력을 자랑하는 저격수 이현우와 서울지리 및 이동 경로에 밝은 박수진 등이 포함되었다.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7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팀이 받은 압박은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단서의 조각들, 숨겨진 메시지 파헤치기 회의 직후 첫 조사 작업이 시작되었다. 유민재는 범인 또는 범인 그룹이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사건 현장마다 새겨지거나 그려진 기이한 기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는 단순한 살인범과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시민들일까요? 경찰일까요? 아니면 그의 자신일까요? 이것은 극단적인 자기애를 가진 자의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 작품을 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두려움 자체가 그의 진정한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법의학 책임자 오장현은 희생자들의 시신에서 발견된 기이한 특징을 강조했다. 매우 정확한 절단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비전문가의 솜씨가 아닙니다. 범인은 해부학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팀원들은 침묵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희미한 희망의 벽마다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김성태는 침체된 분위기를 깨며 선언했다. 좋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범인을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다음 행보를 예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또다시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의 적을 추적하다 사건 데이터에 기반해 박수진은 범인이 활동했던 지역들을 구역으로 나누기 시작했다. 교통 관제 시스템과 번호판 인식 기술을 결합하여 주요 사건 발생지 근처에서 포착된 의심스러운 차량 몇 대가 확인되었다. 데이터의 대다수에서 사건 발생 당일 밤마다 검은 SUV 한 대가 지속적으로 목격되었다. 우진, 김성태가 크게 외쳤다. 기술 및 데이터 분석 담당 이우진이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몇 시간 만에 그는 해당 차량의 정보를 찾아냈다. 해당 차량은 간구진이라는 이름의 한 남성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간구진은 1990년대 후반에 제대했던 전직 군인이었다. 그러나 간구진에 대한 정보는 더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특수군사훈련에 참여했으나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심각한 폭행 사건 이후 군대에서 퇴출당한 이력이 있었다. 이 단서들은 점차 희미한 실루엣을 구체화하고 있었지만 주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간구진은 혼자 행동한 범인이 아니었다. 여론의 압박, 동요하는 대중특수 전담팀이 쉼없이 움직이는 동안 대중의 분노와 공포는 점점 더 커져갔다. 언론들은 사건 관련 기사와 심층 보도를 계속 내보내며 수사팀에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 작은 실수라도 모든 비판의 표적이 될 수 있었다. 이른 아침 김성태가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기자들의 떼가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와 마이크가 그를 덮쳤다. 김 팀장님,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이런 심각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데 범인은 왜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까? 김성태는 차분히 대답했다.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기자들의 맹렬한 공격을 잠재우지 못했다. 어둠 속의 첫빛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특수전담팀은 계속해서 범인을 추적했다.
그들이 모은 단서 하나하나가 점점 더 뚜렷한 그림을 그렸다. 간구진은 단순한 충동범이 아니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세우고 각 단계를 치밀하게 실행하며 겉보기엔 무작위처럼 보이는 단서들을 남겨놓았다. 하지만 그는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유민재가 다시 질문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오래된 퍼즐을 푸는 듯한 혼란이 가득했다. 그의 동기를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의 그림자만 쫓을 뿐일 겁니다. 수수께끼의 SUV 추적 여러 사건 발생 지역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목격된 검은색 SUV에 대한 정보는 짙은 안개 속에 휩싸인 수사를 헤쳐나가는 한 줄기 희미한 빛과 같았다. 그러나 이 차량의 행방을 파악하고 소유주를 체포하는 일은 훨씬 복잡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연쇄살인범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그를 저지하기 위해 생사를 건 추적을 시작했다. SUV와 첫 번째 단서 특수 전담팀의 데이터 분석 담당 이우진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이 검은색 SUV는 간구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의 소유로 밝혀졌다. 간구진은 불미스러운 과거를 가진 전직 군인으로 심각한 폭력 사건 때문에 군에서 제명된 바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간구진이 마치 사라져버린 듯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는 3년 전 자신의 옛 집을 떠난 뒤로 거주지에 대한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SUV가 교통 카메라에 잡힌 장소는 서울 외곽 교차로 근처였으나 그때 이후로 차량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다. 경찰은 간구진이 차량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숨겨 추적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이 확보한 유일한 단서는 지도상에서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몇 개의 정차 지점으로 간구진이 여전히 이동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예기치 못한 돌파구 김성태와 그의 팀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을 즈음 예상치 못한 제보 전화가 한 라인으로 연결되었다. 인천의 한 작은 주유소 직원은 전날 저녁 검은색 SUV 한 대가 주유를 위해 나타났다고 말했다. 직원이 차량을 기억하는 이유는 운전자가 깡마른 몸매에 차가운 눈빛을 지닌 남성이었으며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으로만 결제했기 때문이었다. 차량 번호판을 기억하십니까? 김성태가 전화를 통해 묻는 목소리는 희망으로 떨렸다. 제보자는 운전자의 눈빛에 너무도 강한 인상을 받아 몇 초간 망설인 뒤 답했다. 맞아요. 번호판의 끝자리는 1820이었던 것 같아요. 제보자의 이 전화는 작지만 팀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교통 데이터와 전국 번호판 인식 시스템 정보를 결합한 결과 SUV가 몇 시간 전 인천 근처 숲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목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치열한 추적전 특수전담팀은 즉시 투입됐다. 김성태의 지휘 아래 팀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차량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숲으로 진입했다. 팀원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긴장이 감돌았다. 손전등 빛은 어둠을 가르며 칼날처럼 날카롭게 나아갔지만 깊은 숲속의 어둠은 모든 빛을 삼킬 듯 괴기스러웠다. 한 발 한 발 신경 써라. 팀의 저격수 이현우가 무전으로 경고했다. 그가 여기에 있다면 분명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1시간 가까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수색하던 중 수진의 팀이 흔적을 발견했다. 그들은 습기가 찬 지늘길에 남겨진 차량 바퀴 자국을 발견했고 이를 따라 이동하다가 결국 평지가 드러난 한 지점에서 목표물을 발견했다. 빛이 비춘 곳에는 바로 팀이 그렇게도 추적하던 먼지 뒤집어진 검은색 SUV가 있었다. 찾았다. 수진이 무정의로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숲속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이는 사람들이 접근했을 때 작동하도록 간구진이 설치한 경고 장치로 보였다. 죽음을 부르는 덧 경고음이 울린 직후
여러 가지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현우가 재빨리 주위를 살펴보며 외쳤다. 조심해라. 덫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경고는 이미 늦었다. 팀원 중 한 명이 자재식 덫에서 발사된 화살에 어깨를 맞았다. 팀은 안전을 위해 잠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긴장감이 팽팽한 가운데 김성태는 간구진이 어디선가에서 자신들을 지키며 지켜보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법의학팀에 SUV를 현장에서 즉각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나머지 팀들은 주위에 포위망을 형성해 탈출로를 차단했다. 차량 안의 단서 법의학팀이 차량을 조사하는 동안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다. 뒷좌석에서 마른 핏자국과 바닥에 버려진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 트렁크에서는 야구 방망이, 날카로운 칼, 그리고 밧줄 같은 다양한 도구들이 있었는데 이는 간구진이 이전 사건들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서는 글러브 박스에서 발견되었다. 거기에는 하나의 낡은 지도가 들어있었고 여러 지역들이 세심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특히 서울 중심지가 강조되어 있었으며 최소 5곳에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모두 인구 밀집 지역이었다. 이제 알겠군. 유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이 가득했다. 그는 단순히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야. 간구진은 훨씬 더 큰 사건을 계획하고 있어. 지하실의 비밀 인천 숲속에서 검은 SUV를 발견한 것은 수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었다. 하지만 특수전담팀은 이 차량이 단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차량 내부를 철저히 조사한 끝에 운전석 아래 숨겨져 있던 작은 쪽지에서 한 주소를 찾아냈다. 그곳은 간구진이 얼마 전까지 머물렀던 외곽 지역의 임대주택이었다. 수사는 곧바로 진행되었고 그 집에서 수사팀은 그들의 경력을 통틀어 가장 섬뜩한 현장과 마주하게 되었다. 버려진 집으로의 급습 그 집은 한적한 골목 끝에 위치했고 빽빽한 나무들로 가려져 있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주변에는 희미한 안개가 드리워져 더욱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 유민재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이런 자들은 사람들이 꺼리는 장소를 고르곤 하죠. 사람이 오지 않으면 올수록 끔찍한 비밀을 더 잘 감출 수 있으니까요. 특수전담팀은 해가 뜨기도 전 새벽녘에 집을 둘러싸며 접근했다. 겉보기에는 낡고 텅 빈 집으로 몇 년 동안 방치된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김성태의 예리한 눈에는 현관 앞 먼지가 최근에 어지럽혀졌음을 놓치지 않았다. 누군가가 이곳에 드나들고 있었다. 침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경찰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한 팀은 위층을 점검하고 다른 팀은 아래층을 탐색했다. 집 내부는 극도로 어두워 손전등 빛으로 겨우 앞을 볼 수 있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고 공기 중에는 습한 곰팡내와 약간의 부패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 냄새 느껴지나요? 박수진이 낮게 물었다. 긴장감이 서린 목소리였다. 이건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 같아요.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 위층을 샅샅이 뒤졌지만 별다른 것을 찾지 못한 김성태의 팀은 이제 지하로 향했다. 허름한 양탄자 아래에 감춰져 있던 좁은 문이 나타났다. 문을 열자 그들은 가파른 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손전등으로 비춰보아도 축축한 계단 아래가 얼마나 깊은지 가늠할 수 없었다. 모두 준비하세요. 김성태는 권총을 단단히 쥐며 경고했다. 아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팀 전체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발걸음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지며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답답해졌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방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괴기스러운 공간이었다.
그것은 차라리 고문실에 가까웠다. 악마의 방방에 첫 발을 들이는 순간 수사팀 모두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다. 길다란 탁자 위에는 각종 날카로운 도구들, 톱, 수술용 메스, 볼트커터 등이 늘어서 있었고 그것들은 모두 사용된 흔적이 역력했다. 한쪽에는 말라붙은 피가 남아 있었다. 벽에는 어디선가 찢어온 얼굴들의 사진 조각이 불규칙적으로 붙어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간구진이 스스로의 전리품을 전시하는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냄새였다. 피 비린내, 썩은 내음이 방 전체를 물들였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철제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것은 밧줄과 쇠사슬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바닥에는 딱딱하게 굳은 핏자국이 있었고 그것은 작은 문을 향해 이어져 있었다. 그곳은 오래된 냉장고가 위치한 자리였다. 오장현, 법의학팀을 당장 이곳으로 불러. 김성태는 무전을 통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주변은 마치 흔들리는 세계처럼 느껴졌다. 냉장고를 열자 그 안에 있는 광경은 말문을 잃게 했다. 비닐봉투에 깔끔히 담긴 채로 정리된 시체의 일부들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병적으로 잔인한 계획의 일환처럼 보였다. 유민재는 눈을 질끈 감았지만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는 그들을 병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어요. 법의학 분석 결과 시체의 일부는 3명의 다른 피해자들 것으로 밝혀졌고 그 중에는 실종되었던 한수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 시체의 주머니에는 또 다른 소름 끼치는 메시지가 담긴 쪽지가 있었다. 그들은 해방받을 자격이 있다. 뜻밖의 단서들 수사팀은 탁자 위에 놓인 여러 서류들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서울의 상세 지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특정 구역이 강조 표시되어 있었다. 주목할 점은 표시된 지역들이 모두 이전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장소라는 것이다. 또 다른 발견은 간구진이 남긴 파편적인 메모들이었다. 그 내용은 놀라울 만큼 불길했다. 마지막 사냥감은 올 것이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어둠은 비밀을 품는다. 그러나 나는 찬란한 빛을 선사할 것이다. 유민재는 그 메모들을 보며 혼란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우리와 심리전을 벌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살인 이상의 문제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확립하려 하고 있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존재임을 증명하려는 거죠. 커지는 의문 지하실에서 발견된 단서들은 간구진이 저질렀던 악행의 팩트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끔찍한 계획을 암시하고 있었다. 마지막 쪽지와 지도의 표시들은 수사팀에게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간구진은 더 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어. 김성태는 중얼거리며 눈빛을 굳혔다. 우리는 그를 도시가 다시 피로 물들기 전에 잡아야 한다. 충격적인 동기의 폭로 간구진과 그의 범죄 조직이 체포되었을 때 여론은 몇 달간 이어진 공포의 종지부가 될 것이라며 한숨 돌렸다. 그러나 신문 과정과 끔찍한 지하실에서 발견된 자료들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경찰뿐만 아니라 대중을 다시금 경악에 빠뜨렸다. 간구진의 범죄는 단순한 살인이 아닌 사회 전반의 평온함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병적인 계획이었다. 어두운 과거, 군 복무와 깊은 증오심 간구진은 한때 우수한 군인이었으며 극도로 가혹하고 심리적 압박이 넘치는 환경에서 훈련받았다. 하지만 조국을 지키는 병사가 되는 대신 그는 부대 내 권력 남용과 비리를 경험하며 점점 타락했다. 그는 전쟁 포로의 고문이나 정신실험과 같은 비인도적인 임무에 참여하도록 요구받았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의 잔악한 본성을 자극했고 그의 정신은 뒤틀리고 말았다. 6시간에 걸친 신문 중 간구진은 차갑게 억눌러 왔던 기억을 풀어놓았다.
모든 것은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시작되었다. 정의, 법, 모두 우스운 농담일 뿐이었다. 나는 부패한 시스템에 충성을 다했었고, 그런데 결국 나를 버린 건 그 시스템이었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값을 치르게 해야 했다. 훈련 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으로 그를 괴롭혔던 지휘관과의 심각한 몸싸움 이후 그는 군대에서 쫓겨났다. 그날 이후로 간구진은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해 깊은 적개심을 품고 살아왔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으며 사람들이 안전과 정의라 여기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복수의 계획, 권력을 재정해하기 위한 살인 파편적인 메모와 차가운 진술을 통해 수사팀은 연쇄살인 사건의 전모를 서서히 파악했다. 간구진은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며 자신처럼 사회에서 상처받거나 실패했던 4명의 동료를 모았다. 이들은 각각 금융사기 후 복수를 다짐한 인물, 억울하게 해고된 전직 경비원, 그리고 운송업계에서 부패를 일삼았던 인물들이었다. 간구진은 날카로운 말솜씨와 질서를 무너뜨려라 라는 주장을 통해 이들을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였다. 그는 암살과 살인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메시지라고 불렀다. 피해자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증오한 부당함과 위선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단순히 살인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간구진은 압수된 메모에서 이렇게 썼다. 그들은 시스템의 순종적인 양떼였다. 그러나 피를 보게 될 때 그들은 자신을 지켜줄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 연쇄살인을 선택했는가? 수사팀을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간구진이 개인적인 증오를 기반으로 온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계획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이었다. 그는 신문 과정에서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퍼뜨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신뢰, 즉 안전이라는 개념을 깨트리고자 했다. 각각의 살인 사건은 메시지다. 나는 그들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이 뛰는 소리로 메시지를 느끼게 만들고 싶다. 자신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만 그들은 사냥당하는 공포를 이해할 것이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사건들 속에서 간구진과 그의 공범들이 아동, 여성, 그리고 경찰을 목표로 삼은 것은 모두 신중하게 계산된 결과였다. 그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도록 만들고자 했다. 바로 이 점이 대중을 혼란에 빠뜨렸고 그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적 신뢰의 붕괴를 더욱 강화했다. 소름 끼치는 상징들, 살인자의 예술 작품, 간구진의 동기에서 가장 병적인 점 중 하나는 그가 모든 살해 사건을 예술 작품이라고 불렀다는 점이다. 그는 희생자의 시신을 배열하고 기괴한 구성으로 재구성하며 몇 시간 동안 신경을 썼다. 또한 도처에 무시무시한 기호를 남겼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극단적 자기의 성향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왜 이런 상징들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간구진은 차가운 얼굴로 대답했다. 피 그 자체는 단순히 상징일 뿐이다. 그것만으로는 이야기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의 구성, 하나의 상징은 우리의 삶보다 더 오래 남을 것이다. 그가 사건 현장에 남긴 상징들은 모두 권력과 통제를 중심으로 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눈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입에 흙을 채워 넣거나 가슴에 상징을 새긴 행위 등은 모두 피해자가 더 이상 자유를 가질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모든 것이 그의 권력 아래에 있음을 증명하려는 그의 방식이었다. 강박적인 동기,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 신문을 거듭하며 수사팀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도달했다. 간구진의 진짜 동기는 단순히 증오나 복수가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자신의 두려움과 싸워 이기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다. 과거 시스템들의 억압과 학대로 인해 고통받았던 그는 두려움을 통제력으로 바꾸어 자신을 증명하려 했다. 그는 피로 메시지를 전하며 지금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다고 설득하고 있었다. 심리분석가 유민재는 간구진을 이렇게 묘사했다. 간구진 같은 자들은 자신의 죄를 모면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는 스스로 체포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공포에 떠는 순간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도전 간구진의 동기는 명확히 드러났지만 수사팀은 그가 사회에 남긴 공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연쇄 살인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이 국민들의 마음에 자리 잡도록 만든 것이었다. 유민재는 간구진이 남긴 기호로 가득 찬 지도를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는 불길을 껐지만 쟤는 여전히 연기를 품고 있다. 작은 불씨 하나로도 모든 것이 다시 타오를 수 있다. 숨막히는 검거작전 11월 15일 서울은 먹구름 아래 움츠러든 도시처럼 고요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스치며 지나가는 가운데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듯했다. 검은 SUV와 끔찍한 지하실에서 얻어진 단서들을 통해 특수전담팀은 간구진과 그의 살인 조직이 마지막으로 숨어든 장소를 밝혀냈다. 그들은 인천 외곽의 오래된 버려진 창고로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도주하기에 최적의 교통접점에 위치해 있었다. 익명의 제보에 의해 은신처의 정보가 확인되었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한국 경찰은 전례 없는 대규모 작전을 위해 최고의 요원들을 소집했다. 팀장 김성태는 잘 알고 있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체포를 넘어선 생사의 전투였다. 단 한 명의 범인도 놓쳐서는 안 되는 순간이었다. 정밀한 계획 경찰 본부에서 진행된 전략회의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고의 상세한 구조와 주변 지형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지도에 표시되었다. 김성태는 접근 경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건물에는 2개의 주요 입구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도 못하기 전에 함정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쉬운 길을 선택한 적은 없다. 유민재 박사, 당신의 의견은? 범죄 심리학 전문가 유민재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날카로우나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답했다. 간구진은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혼란을 일으키고 싶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곳까지 그를 쫓아올 것이라고도 예상했을 겁니다. 이 상황엔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 그가 뭔가 마지막으로 실행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2, 그가 준비된 최후의 대결을 할 작정이라는 것. 김성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격수 이현우를 향해 돌아섰다. 넌 여기 위치해라. 그가 창고에서 약 500m 떨어진 고지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망치려는 자가 보이면 명령을 기다리지 마라. 바로 조치해라. 작전은 3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한 그룹은 정면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또 다른 그룹은 주변을 포위하며 탈출 경로를 막았다. 마지막 그룹은 지원팀으로 대기했다. 무장은 완벽했지만 팀원들 중 누구도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모두가 사소한 실수 하나가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호랑이 굴로의 진입 새벽 4시가 되자 특수팀은 창고로 출동했다. 창고는 오래된 가로등이 꺼진 곳에 우두커니 서 있었고 뒤를 덮고 있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숨겨져 있었다. 주변엔 짙은 어두움과 부서진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경찰들의 발소리와 조심스러운 움직임만이 불길한 정적을 가르고 있었다. 우리는 준비 완료입니다. 수진이 무전을 통해 낮고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팀 3명은 정문 쪽으로 접근했고 또 다른 팀은 나무 사이로 조용히 숨어들어가 창고의 뒷문으로 향했다. 창고 내부는 그야말로 화산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공기는 이미 팽팽하게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간구진과 그의 공범들이 만들어 놓은 살인의 폭풍이 어디선가 도사리고 있었다. 첫 번째 충돌, 격렬한 대치 수진의 팀이 정문에 도달했을 때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들려왔다. 설치된 자재식 폭탄이 작동하면서 팀원들은 균형을 잃었으나 방어 장비 덕분에 충격만 입었다. 함정이다. 한 팀원이 무전으로 외쳤다. 곧이어 창고 안에서 귀청이 터질 듯한 총성이 울려 퍼졌다. 작은 창문에서 2명의 공범이 튀어나왔고 그들의 손엔 자동화기가 들려 있었다. 순식간에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공간은 폭격 같은 소리와 총알의 불빛으로 휩싸였다. 이현우는 자신의 저격 위치에서 완벽한 각도를 잡았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첫 번째 목표를 저격했고 한 발로 상대를 쓰러뜨렸다. 하지만 남은 한 명은 더욱 거세게 방역하며 연막탄까지 던져 시야를 완전히 흐렸다. 강우진 추적, 치열한 머리싸움 한편 창고 내부에서 김성태와 그의 팀은 후문을 통해 들어가 검색에 나섰다. 이들은 2명씩 짝을 이루어 철저히 탐색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간구진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그들은 켜져 있는 컴퓨터 한 대와 자극적인 메시지가 담긴 화면을 발견했다.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날 멈추지 못할 것이다.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창고 내 또 다른 구석에서 촬영된 라이브 영상이 화면에 떠올랐다. 영상 속 간구진은 카메라를 차갑게 노려보며 한 손에 라이플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계산적인 빛으로 반짝였다. 김성태는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해당 장소로 팀원들에게 즉시 이동을 명령했고 팀은 곧바로 움직였다. 간구진은 이를 예상했던 듯 들어오는 틈을 주지 않고 불을 열었다. 그는 도망칠 의사가 없었다. 이는 명백히 그의 계획된 마지막을 위한 결전이었다. 혼돈 속에서의 결말, 2시간 이상의 격렬한 전투 후 특수팀은 끝내 간구진과 그의 동료들을 제압했다. 간구진은 다리에 총을 맞아 이동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한결같은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번 싸움은 너희가 이겼다. 그의 목소리는 굵고 메마른 듯했다. 하지만 내가 심은 두려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수팀은 남은 함정을 제거하고 현장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간구진과 그의 공범들을 수갑으로 포박해 구금시설로 이송했다. 이 전투는 끝이 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충격을 가져온 재판 1월의 차가운 아침, 간구진과 그의 공범들을 심판하기 위한 재판은 한국 전역에서 이례적인 관심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을 에워싼 거리마다 기자들, 호기심 어린 시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들이 몰려들었다. 마치 간구진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의 그림자가 법정 위에 드리워진 듯한 어둠이 재판을 감싸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결의 자리가 아니었다. 현대 한국 역사상 가장 병적인 범죄 행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첫 순간, 모습을 드러낸 범죄자 간구진이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법원 밖에 모인 군중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수많은 욕설과 저주가 쏟아졌다. 그들의 모든 분노는 마른 체구에 냉랭한 눈빛을 가진 간구진에게 쏟아졌지만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군중들을 지나쳤다. 그의 눈은 그곳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 하찮게 여겼다. 괴물 같은 자식, 한 여성이 소리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사진을 높이 들고 있었다. 간구진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그 옆에는 간구진의 공범들이 있었다. 몇 주간의 구금으로 인해 그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간구진과는 달리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대중의 시선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공범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반면 간구진은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김성태는 재판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비 요원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그와 강구진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은 반드시 정의가 승리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법정에서의 냉혹한 발언.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분위기는 얼음같이 차가웠다. 간구진은 전혀 후회하는 기색 없이 증언대에 섰다. 그는 오히려 재판을 자신을 위한 무대처럼 여겼다. 내가 죄책감을 느끼냐고? 대답은 아니오다. 강우진은 거칠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만 그의 말은 법정을 울릴 정도로 또렷이 들렸다. 내가 한 일이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것만 이해하라. 여러분이 지키려는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나는 재미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여러분이 아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랬다. 그의 말에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울음 섞인 비명을 질렀고 한 아버지가 일어나 소리쳤다. 너는 그 여인과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었나? 왜 그런 짓을 했지? 강우진은 조소를 머금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상징이었지. 사회가 보호하려 드는 양떼 같은 존재들 말이야.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 따윈 없다. 정의는 오직 강한 자를 위한 것이다. 그의 대답은 마치 피해자 가족들의 심장을 올가미로 죄는 듯한 충격을 안겼다. 심리학 전문가 유민재는 조용히 간구진을 응시하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인간의 발언이 아니다. 두려움과 증오에 잠식된 짐승의 말이다. 공범들의 폭로. 간구진이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는 동안 그의 공범들은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검사 측 변호사의 강도 높은 신문에 대응하지 못한 4명의 공범 중 3명은 더 이상 간구진을 감싸지 못했다. 공범 중 하나인 박준식은 재판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그 남자가 우리의 마음을 조종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죄라고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두려웠던 것은 그를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공범 신동혁은 벌벌 떨며 말했다. 강구진은 말했어요.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처벌받게 될 거라고. 그는 악마예요. 아무도 그를 반대할 엄두를 못 냈어요. 공범들의 발언은 법정의 분노를 더욱 확대시켰다. 그러나 간구진은 오히려 더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너희는 늘 두려움에 떠는 작은 쥐 같은 존재였어. 세상을 바꿀 의지 따윈 너희에게는 없었지. 두려운 쥐들은 오래 살아남지도 못하지. 치열한 공방 전 간구진의 변호사는 그가 군 복무 시절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겪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며 변호하려 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이를 단호히 반박했다. 아니, 이것은 단순한 정신적 불안정에서 비롯된 범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입니다. 이는 지능적이고 교활하지만 동시에 극도로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범죄자의 행위입니다. 검사 측은 간구진이 사건 현장에서 남긴 끔찍한 상징들을 언급하며 그가 얼마나 치밀했고 계획적이었는지를 증명했다. 이러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에 법정은 숨을 죽이고 집중했다. 전국을 뒤흔든 선고 며칠간의 재판 끝에 재판부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간구진과 그의 공범들은 중요한 살움리불건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혐의에는 20건의 중대한 살인 외에도 납치, 고문, 사회 혼란 조장이 포함되었다. 판결을 듣는 순간에도 간구진은 여전히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미소를 띠며 관중석을 향해 말했다. 오늘 나를 끝낸다고 해도 내가 심은 두려움은 영원히 살아남을 거다.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 가족들 중 몇몇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기쁨이 아닌 심연 같은 공허함 속에서 흐느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이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붙잡았다. 유민재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큰 희생이었습니다. 정의 실현, 그러나 남겨진 상처. 2001년 6월, 간구진과 그의 공범들은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와 교훈을 남겼다. 누군가에게는 정당한 처벌 그 이상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우리 사회가 결코 무너져선 안 될 이유였다. 하지만 간구진이 남긴 상처는 긴 시간 동안 지워지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살인 조직의 최후 2001년 6월, 간구진과 그의 공범들은 삶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정의가 승리했음을 선언하는 순간이었지만 피해자 가족들, 경찰, 심지어는 범죄자들 자신까지도 이 사건에서 벌어진 끔찍함과 공허함을 떨쳐낼 순 없었다. 이 결말은 단순히 간구진과 그의 조직에 대한 최종 심판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깊은 상처로 남은 비극이었다. 이는 서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처형의 날, 소름 돋는 침묵. 2001년 6월 15일 아침, 서울 교도소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교도소의 넓디 넓은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감싸였고 간수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낮게 울렸다. 간구진이 감방에서 나오던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법정에서 보였던 소름 끼치는 평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간구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후회나 두려움의 기색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을 호송하는 간수들을 똑바로 마주보며 죽음마저도 통제할 수 있다는 듯한 기이한 침착함을 내비쳤다. 한 간수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후회하는 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여전히 승자라고 믿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대기실의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수십 명의 가족들이 손을 꼭 잡고 서로를 위로하며 처형의 순간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마침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복잡한 감정이 넘쳐났고 그것은 무거운 슬픔으로 이어졌다. 한 어머니는 눈물이 가득한 채로 속삭였다. 난 오늘로 가슴이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이 지나도 내 아이는 결코 돌아오지 않아요. 처형실. 끝내 남은 고독 얼음같이 차가운 방에서 간구진은 의자에 묶였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흔들림이 없었다. 교도소장이 그의 모든 범죄를 다시 읽어 내려갈 때 간구진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얼굴에 맴도는 희미한 미소만이 유일한 표정이었다. 그는 항의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과하거나 후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마치 그 스스로를 지워질 수 없는 악의 상징으로 삼고 싶어 하는 듯했다. 이는 그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목소리를 낮게 올렸다. 그의 쉰 듯한 목소리는 방안을 뒤덮었다. 오늘 나는 죽지만 내가 만든 진실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너희는 승리했지만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허락했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발언은 방에 있던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끌어올리는 칼이 되었다. 그들은 분노와 함께 떨었다. 그것은 간구진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남긴 기억과 공포가 사회에 남길 영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공범들. 두려움의 대가 간구진의 공범들. 역시 각자의 감방에서 처형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간구진이 마지막까지도 차갑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면 그의 공범들은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처형 전날 밤새 울며 절망에 휩싸였다. 이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의 무게에 굴복한 눈물이었다. 재판에서 간구진의 조종을 증언한 공범 박준식은 밤새 혼자 중얼거리며 괴로워했다. 멈췄어야 했어. 빠져나올 수도 있었는데 내가 너무 약했어. 대중은 이 공범들을 간구진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들의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무력에 빠진 모습은 일부 사람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심리학자 유민재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싸우기보다는 두려움을 택했고 바로 그것이 그들을 괴물로 만든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 두려움을 무기로 사용하다 처형 소식이 퍼지자 사회는 안도와 동시에 깊은 고민에 잠겼다. 간구진과 그의 공범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사형보다 더 깊었다. 당시 여러 언론은 간구진의 범죄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가 두려움을 심리적 무기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간구진은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회의 근본이 되는 안전이라는 믿음을 산산조각냈다. 사건 현장에 남긴 간구진의 기호들은 체계 자체가 문제라고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대중을 분노케 했지만 동시에 법과 사회적 연대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게 했다. 이제 이 그림자를 넘어설 수 있을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강우진과 그의 조직의 사건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범죄로 꼽힌다. 이는 단순히 범죄 이야기를 넘어 사회가 두려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매년 무덤을 찾으며 다시 흐느끼지 않을 날을 기다린다. 퇴직 후 인터뷰에서 김성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를 막아냈지만 그 대가는 수십 명의 생명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고통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내가 얻은 교훈은 단순합니다. 누구도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